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의 전월세가 다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 지역들 있잖아요. 15억 이하여서 대출에서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환 수요들이 꽤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매매 수요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굉장히 오랜만에 김작가TV에도 오랜만에 나와주셨지만 타 채널 월급쟁이 부자들 외에 다른 채널에는 거의 보기 드문 이게 뭐였죠? 그 동물 보호해야 되는 거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 희귀종? 이기죠. 다른 채널에서 거의 잘 보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사이 한 2, 3년 동안 유튜브에서 월급쟁이 부자들 빼고 딴 데서 못 봤죠? 그냥 저희 채널 일 열심히 하고 네. 월급쟁이 부자들 회사에 이제 직원이 몇 명이나 늘었죠? 저희 이제 한 80명? 정말 많이 늘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10명 미만이었잖아요. 진짜 소기업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늘리면서 네.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또 부동산 관련된 작년 시장도 점검도 하고 올해 시장 이제 전망도 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우선 작년 시장부터 좀 돌아볼게요.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일단 작년 상승폭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상승폭에 대한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성격이 좀 달라서. 그 2006년도나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끝난 지난 사이클 상승장에서의 그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왔던 그 구간하고 작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평균으로 내서 상승률로 보는 숫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성격이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안 오른 데는 진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세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오르는 거의 그런 시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아파트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번 사이클 들어서 새로 나온 말인데 그 버블 세븐. 그러니까 2006년에 버블 세븐, 2006년이랑 지난 사이클은 뭐 버블 세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용성, 수용성 이런 말이 지난 사이클에 나왔었고 이번에는 한강벨트란 말이 새로 나왔죠. 네, 그래서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걔들이 평균을 다 끌어올렸고요. 한강벨트 외에 서울 외곽이라든가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경기도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시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의 평균 상승률이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거의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2배가 된 곳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보통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이고요. 그 유동성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죠. 그렇죠? 근데 금리만으로 유동성을 설명할 수는 없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유동성이고 그 다음이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심리죠. 심리를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유동성 이 3가지예요. 수요는 심리, 공급은 신규로 입주한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유동성, 돈의 양, 풀리는 돈의 양. 근데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었을까? 특히 한강벨트 위주로 그걸 보면 그 유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풀려난 유동성이.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그 2025년에서 지금 2025년 1년 동안 거의 400조 가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산 연구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가격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의 통화량하고 거의 유사한 연관관계를 갖는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트를 그리면 쌍둥이에요. 거의 겹쳐져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풀린 유동성들이 대출 규제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강벨트 지역으로 먼저 유입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대출 규제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14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풀린 유동성이 다 그 대출을 통해서 주담대를 통해서 그런 한강벨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로 다 유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걔들이 먼저 스타트를 딱 끊었는데 이게 한번 스타트를 끊을 때 부동산이랑 주식 다른 이제 자산이랑 좀 제가 차이를 느끼는 건 뭐냐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10% 올라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비중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부동산 내 집 마련 하셨고, 맞아요. 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집값 올라가는 게 이건 10억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똑같이 10% 20%가 올라가도 1억, 2억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으면서 전반적인 평균 상승률을 엄청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동성이었고, 두 번째 공급이랑 심리는요? 그 공급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2025년을 기점, 이 공급은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 수도권에 물량 들어간 게 15만 호 정도 들어왔어요. 2025년에 서울, 인천, 경기에. 근데 그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3년, 24년에는 20만 호가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올해하고 내년 있죠. 26년, 27년. 네. 평균으로 10만 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월세나 주택의 부족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미리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2025년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전월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입주 새로 들어오는 집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체감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체감을 했냐면 주택 매매 수요인 전월세 임차인들이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값도 오르는데 그렇다고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는 게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또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하고 맞물려서 이제 유입이 된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사람들 심리예요, 결국에. 근데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들어서 제가 아파트 그 시세 변화를 보다 보면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차트 같은 거 몇 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실 같은 사이트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U자형이었거든요. 이 매매 시세의 흐름이 상승, 그 다음에 뭐 폭락 나오고 잠깐 그 다음에 쭉 침체로 가다가 회복이 있어요. 회복도 완만하게 올라요. 그러다 회복이 한 3, 4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폭등으로 가는 약간 이런 전형적인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은 폭등, 폭락, 폭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복이나 침체 같은 게 빠졌어요. 이 완만하게 가격이 변화하는 그 기간이 거의 없어지고 폭락하고 폭등하는 이런 걸로 사이클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 투자 시작했던 2014, 15년만 해도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침체기지만 폭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전에 가격이 많이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아내린다고 하죠. 1,000만 원 싸게 내놔야 팔리고 1,000만 원 싸게 내놔야 팔리고 요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녹아내리다가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할 때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리고 첫 번째 폭등이 나왔던 게 2018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호가가 막 3, 4천, 5천, 1억씩 뛰고 그게 계약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 뒤로 이제 2019년, 20년에 임대차법이나 코로나 돈풀기 같은 거에 맞물리면서 이제 마지막 폭발을 하고 2021년 추석 때부터 2022년 겨울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 딱 1년 동안 거의 3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폭락이죠. 그리고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기준으로 1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폭락하고 침체 회복이 없고 바로 다시 V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라 함은 지금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 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요가 이해도가 높은 상태면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들이 조급해하는 속도가 이전 사이클하고 또 달라요. 이전 사이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건. 근데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더더욱 더 빨리 조급해지고 더 빨리 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돈은 풀리고요. 공급은 줄어들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이제 학습 효과나 내가 이전에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폭등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세 가지 유동성과 공급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오른 것 같다 말씀해 주셔서 그럼 하나씩 좀 되짚어서 여쭤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을 아까 전에 이제 10만 호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토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예상되는데 이게 그럼 앞으로 올해 가격에 미칠 영향과 또 신규 착공 물량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내년과 28년에도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공급이 가격이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작년에 많이 오른 걸까요?
저는 일단 입주 물량이 매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임대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전세. 네. 임대 시장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냐. 이거 되게 심플한데 이거는 선반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매 시장은 선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심리 때문에. 근데 임대 시장은 심리가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고 진짜 실사용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런 뭐 컵이나 이런 일반 재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컵의 공급이 갑자기 줄면은 그때 사람들이 컵이 필요한 사람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겁니다. 이게 작년에 15만 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전월세 오른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선반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5만 호에서 내년에 올해가 진짜 적은데 올해가 10만 호가 채 안 돼요. 8, 9만 호에 그치거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서.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그럼 전세가 오르는 거는 거의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25년에 오른 거보다 한 50%씩은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거주하고 있거나 월세를 거주하고 있다. 근데 전세 물량을 그 전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걸 쓰면서 물량이 잠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중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더 적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 도입된 규제들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전세 공급, 제도적으로도.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임대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전월세 시장은. 임차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전세 안 되니까 월세로 돌려야지 해서 월세 비싸게 받아야지라고 해서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풍부하면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받죠. 월세를. 근데 지금 문제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지금 한 3, 4년 동안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의 2배 올랐어요. 지금 보증금 그냥 묶어놓는 기준으로 하면 4억에 200 하던 게 지금 4억에 360 이렇게 됐어요. 4년, 5년 사이에. 저는 이제 투자자라 물건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과거에 3, 4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20만 호 정도일 때 그 정도로 올랐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그거 되게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우려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몰리게 되냐면 이거 매매해야 되나? 라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매매를 보시거나 아니면 매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높아진 임대료를 감수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보다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는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시장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가서 사람들 보고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기준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매매를 가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집이 10억이에요. 10억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예요. 그러면 대출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매매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월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20억이에요. 20억이면 대출 4억 나오거든요, 지금. 그럼 16억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16억이 없어. 그럼 이제 임대료를 내가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올려줄 수도 없다. 그럼 그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매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고, 공급 물량 부족한 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의 전월세가 다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 지역들 있잖아요. 15억 이하여서 대출에서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환 수요들이 꽤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죠, 올해. 2026년부터는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매매 수요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지역, 오히려 가격이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이제 그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그 외곽 지역의 전월세가 또 올라가는. 그럼 또 거기서 또 다시 매매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 상위 지역이 있고 중위, 하위 지역이 있으면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이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가격들이 이제 위쪽을 따라가는 그 키 맞추기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는 대외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대외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놀랐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사실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환율, 4개월 정도 사이에 지금 환율이 100원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환율 차트 쭉 아주 난리여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 공부 잘하면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평소에 내 집 마련하는 거나 이렇게 시장 보거나 저한테 조언 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오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기인데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지? 그러면서 내용을 이제 보는 거죠. 네. 봤더니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꽤 긴 기간 동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동결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를 뭐 뺐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그 회의록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올해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잠정적으로 원래 금리 사이클 상으로는 인하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특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때 블룸버그인가 어디랑 인터뷰하실 때 2-3달 전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금리 방향성은. 근데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는 말은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디폴트고 동결하면 예외였어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 예외에 기준금리 인상도 포함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금리 올릴 수도 있어? 금리 올리면 채권 가격 떨어지겠네? 그럼 채권 들고 있던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채권을 던지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최근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금리 상단 8% 돌파. 네. 주택담보대출. 근데 8%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못 쓰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물론 상단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내가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저 담보대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브리핑 받는 대출이 1%가 올랐어요. 금리가.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지속이 된다. 혹은 금리가 더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도저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거의 못 쓸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2022년에 나왔던 것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영역. 그러니까 유동성과 네. 공급과 사람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조급한 수요 심리.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이런 예외적인 변수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막 1,600원, 1,700원을 뚫고 넘어간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부동산 시장도 조정이 올 수 있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전세값에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전세가 4.7% 급등 얘기하던데 굉장히 공감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겠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4.7% 급등한다 이런 보도자료나 자료를 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잘 와닿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단지의 전세가가 얼마에서 얼마가 된다 이런 게 더 와닿아요. 근데 제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으니까 잠실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잠실 아파트 엘리트. 엘리트 같은 데가 월세가 예를 들어 30평대가 보증금 뭐 한 4년 전에 4억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4, 5년 전에. 지금은 4억에 3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30억 후반대가 됐죠. 30억 후반대.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 이제 후반대까지 나오죠. 전용 84가. 그러면은 지금 50% 오른 거예요. 4년 동안. 네. 그럼 4억에 300이 아니고 4억에 300보다 더 비싸요, 사실. 4억에 한 330, 40 막 이래요. 그러면은 50%, 6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4.7%라고 하면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전부 퉁치는 거고 그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4.7%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 과거에 입주 물량 그 정도 있을 때도 60%가 올랐는데 체감으로는 네. 임차인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뭐 거의 뭐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별로 그 전세 가격 기준으로는 뭐 20, 30%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